어, 여러분 정말 무거운 부르기 가라앉히시고, 제가 딱딱한 말은 별로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만,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약 40년 만에 부활된 해외 동포의 참정권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이며, 또 참정권이 부여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현상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내년도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전망은 어떤 것이냐 라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그저 하나 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정권 부활은 약 40년 만에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영주권 가지신 분들, 또 주재하신 분들, 근데 이 참정권이 71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찬반이 많았습니다. 왜 교포사회에 들쑤셔 놓느냐,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카드가 아닙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전 국가 30개 중에서 슬로바키아 외에는 거의 다 참정권이 부여되어 있고, 세계 115개국에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해외 동포들의 참정권이 이미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적은 아니다. 대신 여기에 대한 큰 의미는 그럴 겁니다. 아주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서 영주권 가지신 분이라든가 이 주재원들 이런 분들, 또 유학생들 너무 바쁘다 보면 국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쉽지요. 그런데 선거 때 여러분들 어쩌고저쩌고 생활하신 분들, 미국 사람도 아니고 내가 대한민국에 크게 이익을 보는 집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선거권이 주어졌다 그러면 국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애국심이 활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자긍심을 여러분들도 갖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은 굉장히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다 보더라도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여기 뭐 외무부가 나와 있고 법무부가 나와 있고 각 주재 정부의 주재원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외교관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양반들이 이런 대목 좀 아쉬운데 이게 잘 안 돼 라고 생각할 대목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이 참정권이 이제 부여됨으로써 제가 알기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해외 동포들에게 참정권을 국가에서 줬으면 당에서 정치권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의 대변자를 하나씩이나 둘씩이나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점들을, 잘못된 법은 고치고 없는 법이 새로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의 권익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더라도 한나라당이라든가 민주당에서는 이미 해외 동포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자기도 좀 또 책임을 맡겨주셨고, 그 양반들도 어떻게 동포들에 대한 대우를 할 건가 하는 고민을 무척 할 거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권익 신상에도 이번 참정권의 부활은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게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해외 동포의 대표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자칫 각 정당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준다고 할 때 저 양반 괜찮은 분이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 양반 문제가 있는데 왜 저 양반 비례대표 후보로 줬지?
나 저 양반 보기 싫어서 투표 안 할 거야. 저 정당 지지 안 할 거야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가, 이 세계 모든 국민들이 지역적으로도 다 감정이 좀 있고, 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학연, 뭡니까, 지역, 이런데 다 문제가 있어요. 미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참정권을 안 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이 다 크게 국가의 흐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정치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이번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에 해외 동포에 대한 대우를 걸맞게 해야 된다. 제가 지금 한나라당 대표였으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면접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셔야 할 텐데, 한나라당 대표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이제 좀 대표들 만나면 촉구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그런 대화 안 해주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어느 당은 말이야 해외 동포에게 국회의원도 주고 대우를 해줬는데 우리 저 당은 안 해줘. 그 영향이 굉장히 갑니다. 대우해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또 국내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동포가 지금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230만에서 한 30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투표를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한 선관위는 40%까지도 봅니다만, 제가 와서 보고 또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고요. 저는 10% 내외, 10%도 대단합니다. 한 30만 표가 될 거고, 20%가 투표를 한다면 70만인데, 여러분들 이 9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약 50만 표로 당선이 되셨죠. 지난 2002년도에 노무현 씨가 37만 표인가 당선됐거든요. 교민들 한 30만 표, 70만 표를 투표한다 그러면은 그 투표를 생각하면 해외 동포들이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 이래도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영주권 가지신 분이라든가 또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은 국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의 한 표가 국가 한 지도자의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투표다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외 동포 문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이 지금 어떤 거냐,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은 어떻든 지금 5년 단임제가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다. 제가 아까 경력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 38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전국구로 이번 18대 때 1년 하다가 대학에 가는 바람에 지금 한 3년 못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육선을 하면서 제가 정치 상황을 지켜봤는데,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가장 크게 대통령들이 당선된 이후에 그렇지 않아야 될 분들이 대통령 당선되면 누구를 막느냐. 또 제가 육선하면서 6명의 대통령을 다만 직접 경험했는데, 내 전두환 대통령은 얘기 안 할랍니다. 그야말로
그때 당선됐기 때문에 노태우 씨도 하여튼 국민이 뽑았고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노무현 씨 이렇게 잡아갖고 지금 현재 MB까지 봤는데 대한민국이 5년 후에 대통령 된 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오만과 독선, 독주하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슨 왜 오만과 독선하느냐? 모든 권력이 상권 분립에 의해서 시스템을 국가를 이끌고 가지 않고 대통령이 되면 자신이 전부 끌려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한 3년은 잘 나가다가 3년 지난부터는 대통령이 전부 내리막길 걷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이 독선하고 독주하고 오기 부리고 자기 몸대로 국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자기 그렇게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만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미국이 가장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어디입니까? 입법부 아닙니까? 국회 아닙니까? 여기도 다수당이면 당연히 국회의장, 하원의장은 전부 다수당에서 차지하게 돼 있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장은 대통령 의중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그래서 모든 법률 국민이 반대하거나 좀 싫어하는 문제는 야당하고 또 다른 당하고 타협하지 않고 몇 번 하다가 실행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물리적인 방법으로 꼭 해버리면 여당 국회의원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단독 법안을 통과하니까 막 국회의장 문짝 부시고 도끼를 때려 부시고 그런 거 현장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전 국회의장까지 차지하고 자 모든 권력기관 다 지고 있죠. 사법부도 결국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추천받지만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보면은 누구를 다 막론하고 노무현 씨까지 오만하고 독선하고 독주하고 이게 결국 말기에는 국가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사입니다. 인사. 내가 역대 대통령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특정 지역 인사, 코드 인사. 이번 또 MB 대통령 들어와서는 고소영이다, 강부자. 인사 때문에 대통령들이 엄청나게 초창기부터 국민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 인사 문제의 큰 문제로 대두돼서 결국 정권이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제가 세 번째는 정치보복이 심하다. 정치보복이 심하다. 박관영 전 의장이 여기 한국에서 유명한 정치평론가이신 고성국 박사가 여기 와 계십니다만 작년에 그 어느 인터넷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노무현 씨가 자살했겠느냐 라는 내용의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그 내용은 조선일보의 김대중 슈피 신문에 실릴 정도까지 크게 회자됐는데 어쨌든 노무현 씨가 잘못이다 하더라도 수사받다가 죽었거든요. 자살했거든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잠시 보셨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면서 친박연대 1095일이라는 책을 하나씩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저는 제 문제는 거기 나오기 때문에 제 문제는 언급을 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누구를 정치보복을 하고 나면은 여야간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모셨던 대통령, 내가 모셨던 사람, 또 내가 같이 지냈던 국회의원, 그리고 내가 가까웠던, 내가 몸담았던 기업의 정치사찰, 세무사찰 이런 것들을 해서 거들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야, 이거 아니지 않느냐. 네 번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대통령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의 부정부패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정치 문제가 돼서 대통령 5년 임기에 그런 문제가 걸리면 완전히 그거를 이끌고 가기 어려울 정도로 정권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본 대통령들의 상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앞으로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복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다 이제 과거 다 묻어버리죠. 화합하죠. 그래서 권력에 집중하는, 대통령에 집중있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또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질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가 온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 돼도 이런 것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하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의 민주화가 시급하다는 얘기죠. 물론 미국은 민주주의가 된 지 200년 됐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민주화된 지 60년밖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아직 민주화가 정착되려면 더 있습니다. 저도 그걸 뭐 크게 좀 민주주의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떻든 매번 전내 대통령이 잘못됐어. 잘못된 걸 자꾸만 반복하면 국가가 전혀 안 된다. 그래서 권력의 민주화가 빨리 이루어질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러면은 내년도 대통령 선거의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까지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부동의 1위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6월 29일 날째 여기 뉴욕에 있는 그 한글보 서울판에서 또 나왔습니다만은 자기 대통령 누가 적합한가 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22.2%입니다.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한 거죠. 제가 좀 전에 있던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죠. 우리 저 고수국 박사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언제입니까 이 날짜가
7월인가로 생각하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당을 찍느냐 물어봤더니 약 47%가 민주당을 찍겠다. 한나라당은 왜 그러냐면 38%가 돼서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은 지금 민주당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정권이 들었은 지 약 3년 만에 대단히 민심이 돌아섰다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서 재미납니다. 만약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그럼 민주당에 어느 누구든 나와도 박근혜 대표가 30%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학자라든가 뭐 한국의 여론조사의 전문가들도 얘기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얘기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런 아니 당 한나라당에 박근혜 대표가 아닌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보다 10% 지지는데 만약에 한나라당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박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면 30%가 높아요. 땡이 안 돼요.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그렇게 간직합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인가 여론조사를 한 것을 이게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된 내용인데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한나라당의 후보가 돼서 정권을 재창출한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 교체가 한 것이냐라고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국민의 51%가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이면서도 국민 속에서는 한나라당 속에서 야당 당신이 되면은 한나라당 정책과는 다르게 국가를 새로운 차원에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왜 박 대표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냐.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정치인보다도 박근혜 대표에게 당신은 여성이지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약속을 지킬 것 같아. 다른 정치 지도자하고 달라. 라는 생각을 이미 박 대표가 정치 시작하면서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차곡차곡 국민의 가슴속에 쌓였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계층, 세대, 지역에 관계없이 골고루 투표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 대표가 지금 현재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의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지난번 4.27 재보선에서 강재석 대표가 손학규 대표에게 아주 혼이 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휘청해서 먼저 안상수 대표가 물러나고 홍준표 씨가 대표가 됐는데 그 전당대회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난번 홍준표 씨가 전당대회 대표가 당선된 것은 사실상 한나라당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난번 4.27 재보선과 작년 6.2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 안 하겠다. 막 말했어요. 이제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 다 지고 정권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젊은 의원들이 목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신익위에서 전폭적으로 밀은 사람이 4등인가 3등으로 떨어지고 중간을 내세웠던 그 중도를 표방했던 홍준표 씨가 1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박이 선거 때마다 당내 경선 때마다 4등으로 밀렸는데 유승민 씨가 2등으로 부상하고 홍준표 씨가 당선되자마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대표가 됐지만은 그 다음에 한나라당의 대통령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얘기했어요. 다야 기억하시는 말일 거예요. 이거는 한나라당의 권력이 이제 박근혜에게 정부의 권력이 넘어왔다. 또 내년 경선에서 박근혜 대표가 아주 손쉽게 싱거운 싸움도 아닌 싸움으로 한나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세훈 씨도 이번에 그만두고 후보 나온다 안 나온다고 다가 포기가 된 거고, 지금 절대적으로 이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탈계부를 외치고 이번에 전당대회 선양에서 그렇게 중도 박쪽에 지지했던 친박 쪽에 박근혜 대표를 표방했던 사람들에게 표를 모아줬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사실상 내년 7월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대표가 손쉬운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손쉬운 후보가 된다고 해서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죠. 아까 조금 전에 기자회견 할 때 나보고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세론이야말로 아주 독약이죠. 독약이에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왔던 국회의원이나 또 지지했던 사람들도 바로 그 양반이 당선되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 속에 파고들지 않으면, 지금 얼마 전에 야당은 손학규 대표가 주도해서 민노당까지 야당이 통합한다고 원칙적인 합의가 끝냈거든요.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6.25가 지나고 얼마나 됐습니까? 한 60년이 됐습니다. 사람의 의식도 바뀌고 또 이념적으로도 대단히 국내가 진보적인 분들이 부쩍 젊은 사람을 통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야당들이 이념까지도 다 초월해서 통합을 해서 새로운 한 후보가 나온다면 박근혜 대표나 한나라당 또 박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본선에서는 너무너무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박 대표를 위해서 한나라당 당직자들이라든가 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저는 쉽지 않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면서도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것도 저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가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야당에도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표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참정권을 다시 갖고 계시게 돼서 우선 축하드리고요. 평일에 생업에 큰데 갚으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